그럼 지금부터 한국의 SDG 이행 현황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 좌장은 통계개발원 송준혁 원장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통계개발원 송준혁 원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션 1 한국의 SDG 이행 현황의 좌장을 맡게 된 통계개발원장 송준혁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한국의 SDG 이행 현황을 중앙 및 지방정부, 기업, 대학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청중과의 자유로운 토론 시간을 통해 SDG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을 한번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한국의 SDG 정책 수립에 더 나은 방향성을 제시하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선 이 자리를 위해 먼 걸음 해주신 발표자분들과 현장 참석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온라인을 통해 이 포럼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온라인 참석자분들께서는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 질문이나 의견을 남겨주시면 발표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자유토론 시간에 해당 의견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과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번 세션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통계개발원 박영실 사무관님, 한국환경연구원 정우현 본부장님, 고려사이버대학교 오수길 교수님, UN 글로벌 컴팩트 이영경 실장님, 그리고 서울대학교 지속가능발전연구소 정혜진 교수님께서 이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각 발표는 17분씩 진행되겠으며 4개의 발표가 모두 마무리되면 남은 시간을 적절히 고려해서 자유토론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모든 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고요. 되도록 발표자분들께서는 주어진 시간을 잘 지켜서 최대한 자유토론 시간이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공동 발표입니다. 우선 통계개발원 박영실 사무관님께서 먼저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주제는 한국의 SDG 거버넌스입니다. 박영실 사무관님, 준비되셨으면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실입니다. 한국의 SDG 이행 현황을 발표하기에 앞서서 제가 한국의 SDG 거버넌스에 대해서 5분 정도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처럼 절반의 시간이 지나오면서 우리나라의 SDG 거버넌스에서도 여러 변화가 있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러한 변화의 주요 방향성은 제도화, 공식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변화는 작년 7월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시행으로 국무조정실에서 SDG 이행 총괄조정체계가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환경부 소관의 지속가능발전법이 있었는데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SDG는 경제, 사회, 환경 전 분야를 아우르는 범분야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 소관의 총괄체계에는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그거에 대한 결실이 작년에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무조정실 하에서는 한국형 SDG인 KSDG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KSDG의 수립 과정을 잠시 되돌아보면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정부 주도의 하향식 의사 결정이 아니고 다양한 이해 당사자 집단의 의견 수렴에 기반한 상향식 의사 결정 체계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SDG의 특징인 참여적의 특징이 반영된 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에서도 통계청과 통계개발원은 SDG 모니터링 역할에 있어서 지속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17년도에 UN으로부터 데이터 책임 연락기관으로 지정되어 국제기구에 자료를 제공하는 글로벌 책무를 다해오는 동시에 작년에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내의 통계청 역할 조항을 신설을 함으로써 국가지표 개발 과정에 있어서도 통계청의 역할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법조항 내용은 크게 2가지인데요. 하나는 지표 개발 과정에서 통계청과 협의해야 된다는 부분과 다른 하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내에 통계청을 당연직 부처로 포함한다는 이 2가지입니다.
현재 통계개발원에서 SDG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크게 핵심적으로 세 가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의 SDG 이행 보고서 발간을 통한 정책 수립 지원이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플랫폼 및 혁신 포럼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이행 현황을 국민들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표 계산 개발 연구를 통해서 데이터 격차를 해소하는 이 세 가지 업무를 핵심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행 보고서를 중심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9년도 4월에 글로벌 렌즈로 본 한국의 SDG 데이터와 이행 현황이라는 기조 보고서를 처음 발간을 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를 발간한 이유는 SDG가 전 세계가 동참하는 보편적 발전 의제로서 각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것과 함께 국내에서도 다양한 주체로부터 SDG를 국내에서 이행하기 위해서는 그 지표에 근거한 종합적인 지표 SDG의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요청들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수요에 맞추어서 한국의 SDG 이행 보고서는 정책 연관성, 가독성 그리고 시각화에 주안점을 두어서 현재 작성을 하고 있고요. 17개 목표의 주요 결과를 좀 더 요약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들을 현재 고안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고서는 현재 4차례 발간이 되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증거 기반에 대한 정책 수립 지원 요구가 점점 증가해서 국책 연구기관과의 협업 체계도 구축을 하였는데요. 2023년 보고서의 경우 환경연구원의 연구 총괄 하에 7개 기관이 함께 작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현재 한국의 SDG 이행 보고서는 글로벌 그리고 지역 레벨에서 발간되는 SDG의 이행 보고서와 대등한 국가적인 위상을 갖고 있고 외교부를 참고로 해가지고 유엔에서 진행되고 있는 SDG 평가 포럼에 중요한 한국 자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내에서 열린 SDG 포럼을 통해서 시민들과 정기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정책적인 활용도와 일반 시민들의 SDG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한 교수님으로부터 대학에서도 교육 자료로 활용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서 지속법에서 통계청의 역할이 명시된 만큼 앞으로는 KSD 지표 모니터링 체계에 있어서도 함께 역할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영실 사무관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세션의 첫 장을 열어주신 박영실 사무관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한국환경연구원 정우영 본부장님께서 한국의 SDG 이행 현황 2023 하이라이트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정우영 본부장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 본부장님 준비되셨으면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영실 사무관님 말씀 이어서 소개해주신 2023 한국 SDG 이행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현재 한국의 국가 단위의 SDG 이행 현황에 관한 좀 핵심적인 내용들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고서에 보시면 사실 17개 목표별로 다 좀 지표별 분석이 다 들어가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뭐 다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 5개 부문 정도로 좀 부문별로 좀 정리를 한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자리 교육 빈곤이라고 이제 사회경제적 측면을 좀 모아봤습니다. 이제 일자리에 관해서는 이제 2022년에 이제 취업자 수, 고용률 같은 이제 주요 지표는 좀 증가하는 이제 회복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때 이후로 이제 경제적 충격을 받았던 것이 이제 좀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시작된 어떤 사회적 격차들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회복되지는 못한 지표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업률 같은 경우에 코로나 기점으로 이제 여성 실업률이 남성보다 더 높아지는 현상이 시작되었는데 그게 이제 몇 년 계속되어 오고 있고 이제 최근 수치에서도 한 번 더 크게 벌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제 뭐 돌봄 공백
경기로 인한 거다 이런 분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편 이제 산업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년째 계속 좀 증가를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세분화해서 보면 이제 사고 사망자 중에 80% 정도가 이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이런 데이터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걸 보면 이제 정책이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는가 이런 걸 좀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이 인용이 되는데 코로나 이후로 이제 학력 수준이 떨어졌던 것이 이제 최근 자료가 21년입니다만 이때까지도 아직 유지되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같은 경우에도 그 대면 활동 위축되면서 굉장히 타격을 좀 많이 받은 지표 중에 하나고요. 이제 크게 떨어졌고 그게 여전히 그렇고 이제 좀 세분화해서 보면 학력별 또는 소득 수준별로도 크게 좀 차이가 벌어지는 것도 좀 주목할 만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빈곤에 관해서는 이제 빈곤율은 좀 장기적으로 봐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추세로 이제 감소를 하고 있었는데 감소세는 좀 최근에서 감소하는 속도는 좀 최근 좀 둔화하고 있는 추세가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나눠서 보면은 66세 이상 은퇴 연령 인구라고 하는 데서 빈곤율이 좀 전년 대비 한번 감소를 하긴 했는데 이것도 이제 성별로 나눠서 보면 여성 빈곤율, 그 은퇴 연령의 여성 빈곤율이 남성보다 좀 훨씬 큰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으로 가시면 이제 성평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우리 사회의 어떤 그 공공 의사 결정을 하는 정치 행정 집단에서 여성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를 한번 지표로 봐봤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지방 의회 의원들 중에 여성 비율을 보시면 이제 처음 그 지방 의회가 시작된 95년도에 여성 비율이 2.3% 시작해서 이제 최근엔 28%까지 올라왔습니다. 뭐 이제 그 뭐 인구 비중 뭐 5대5에 비하면 이제 여전히 뭐 그렇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동안 이제 크게 개선되었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행정 쪽에서도 지자체 5급 이상 우리가 관리자급이라고 하는 그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의 여성 비율도 2010년 8.6%였던 것에서 최근 24% 정도로 좀 크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전히 최상위라고 할 수 있는 지자체장은 여성이 아직도 극소수에 밖에 이제 불과하다는 것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불평등에 관해서는 진위 개수를 많이 보죠. 그래서 그 처분 가능 소득 진위 개수의 경우에는 이제 그래프 핑크색 쪽인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좀 그 줄어드는 개선되는 그런 추세를 그러니까 불평등이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는 있는데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그 순자산 진위 개수 자산 쪽으로 보면 이제 순자산 진위 개수는 18년 이후로 좀 증가 추세를 계속 보이고 있어서 자산 쪽에서의 불평등에 조금 더 주목해야 되지 않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거에 관해서는 이제 주거 기준에도 미달하는 이제 주거 환경이 열악한 가구 비율이 이제 계속 조금씩 최근에는 좀 줄어들고 있고요. 21년에도 4.5% 정도로 한 번 더 줄어들었는데 이제 좀 나눠서 보면 다시 이제 청년 가구 그리고 소득 하위 가구에서는 7% 정도로 그게 좀 더 높은 편이어서 그리고 또 지하, 반지하, 옥탑방 같은 주거 환경이 좋지 않은 가구 비율은 지역별로 나눠서 보면 또 수도권에 더 많은 그런 경향성을 볼 수 있어서 이제 이것도 이제 정책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가를 좀 가리켜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온실가스 에너지 폐기물 같은 환경 지표이고요. 온실가스는 이제 그 배출량 집계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최근이 2020년이기는 한데 이걸 기준으로 보면 이제 2년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라는 거는 좀 고무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20년은 이제 코로나 영향을 물론 배제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만 2년 연속 감소를 기록하기는 했고 근데 그보다 중요한 건 사실 우리가 목표가 2030년까지 그 18년 대비 40% 감축해야 된다라는 걸 생각하면 아직도 이제 갈 길이 먼 부분인 거는 분명하고요. 그리고 분야별로 나눠보면 에너지가 86.8%를 배출하고 있어서 에너지 전환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부문으로 가시면 이제 뭐 연결되는 얘기일 텐데 신재생 에너지, 특히 재생 에너지 공급 비율 많이 그 연도에 따라서 늘려왔지만 여전히 한 4%대 정도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재생 에너지 비중을 OECD 국가들하고 비교해 보면 이제 끄트머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아직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폐기물 전체 폐기물 배출량도 그리고 1인당
생활계 폐기물 배출량도 최근 수치에서 한 번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유의하다고 할 게 이제 GDP당 폐기물 발생량이라고 하는 게 이제 18년 이후로 계속 좀 늘어나고 있다는 건 악화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경제 성장하고 폐기물 배출 증가라고 하는 그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미고, 이제 우리 경제의 어떤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물 다양성으로 가시면 이제 육상 생물 다양성, 이제 기조 연설에도 들으셨지만 이제 생물 다양성 쪽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취약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산림 면적 줄어든 거하고 적색 목록 지수도 이제 가운데 초록색 있는 그래프 보시면 장기적으로 계속 생물 다양성이 이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양 쪽으로 가면 해양 쓰레기를 이제 총 수거량 기준으로 보자면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증가를 해오다가 21년도에 한번 좀 오랜만에 한번 뚝 좀 내려갔습니다. 약간은 희망적인 그런 수치라고 볼 수 있을 거고, 해안 쓰레기를 또 재질별로 좀 나눠서 보면 플라스틱이 한 반 정도 차지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플라스틱 협약 얘기도 나오고 글로벌 쪽에서 이제 플라스틱 문제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지표였던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혁신 쪽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국가 연구 개발비는 R&D 비용은 이제 증가를 한번 하기도 했고, 이제 그 GDP 대비 비중으로 보통 이제 국제 비교를 하는데, 국제 비교를 해보면 이제 이스라엘 다음 정도로 나오는 좀 그 GDP 비중으로는 이제 수치로 세계적 수준으로 나오는 그러한 지표입니다. 그리고 범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범죄율이 대체로 낮기도 한데, 이제 살인 범죄도 한 거의 10년 걸쳐서 계속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한편 또 이제 폭력 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비율이 한 19%, 신고하는 비율이 19% 정도에 불과한 그런 수치고, 또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뭐 이제 경찰에 대한 불신, 뭐 이제 보복 범죄에 대한 우려, 또 뭐 이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같은 것이 좀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서 개선할 점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ODA 공적개발 원조의 경우에는 GNI 대비 이제 0.16%에 달했습니다. 한번 최근 수치로 증가를 한 건데, 이제 국제 비교를 해보면 OECD 평균의 절반 정도라고 나옵니다. 이게 대충 들으시면 한 중간쯤 가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OECD 평균의 다시 절반입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좀 낮고, 유행 광고치와 비교해도 한참 갈 길은 멉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제 노력해야 되는 수치인 거는 분명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거 하면 뭐 잘하는 부분도 있어서 양자 ODA 중 최저개발국 지원 비중도 이제 지표로 보는데, 이 부분은 또 좀 증가하기도 했고, 이제 OECD 평균과 비교해도 좀 높은 편이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 정도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 네, 정우현 본부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발표는 고려 사이버대학교 오수길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일단 오수길 교수님, 오수길 교수님께서는 지방의 SDG 이행 현황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오수길 교수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지방의 SDG 이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전국의 260개 지자체를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지난 20년간의 어떤 이 흐름 속에서 최근의 이슈를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SDG가 수립되고 나서 이클레이라든지 UCLG라든지 이런 곳에서 로컬라이제이션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많은 전 세계 지자체들이 SDG를 지역에서 어떻게 실천할 건가 하는 이 논의를 계속 해왔고 실제 성과를 많이 이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많은 선진 도시들은 지난 20년 동안 지자체장이 바뀌는 거에 관계없이 지속가능 발전 도시로서 정착을 해왔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많은 도시들이 모범 사례를 냈다가 단체장이 교체가 되면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거나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최근까지도 들쑥날쑥한 그런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조직 논의나 아니면은 경영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 구성원들의 목표에 대한 합의다,
이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지방 정부들이 구성원들하고 어디를 가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목표에 대해서 합의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오늘 지표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지자체에서 민관 협력으로 해가지고 지표를 개발한다라고 하면은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문성 있는 분들이 와서 몇 개씩 지표를 던져서 한 200개, 300개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것이 어떤 방향,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얘기하기보다도 이게 중요하니까 이 지표 넣어야 됩니다, 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돼서 그럼 말하자면 계획 세우다 날 새는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실제 지자체에서는 지표가 중요하다기보다도 목표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행정 체제, 그러니까 특히 지자체로 보면은 각 부서들이 비전을 공유하고요. 그 비전 속에서 전략을 만들고 공동의 이행 과제를 만들면 그럼 그것이 어느 부서의 칸막이로서의 어떤 과업이라기보다도 우리가 다 함께 지향해야 될 가치, 목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고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은 해마다 성과 지표로 측정을 하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 경제 지표, 사회 지표, 환경 지표의 어떤 등대로서의 의미, 우리의 지금 지속 가능성 수준이 우리 지자체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은데 실제로는 단체장들이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뛰면서 이 공동의 목표를 어떻게 갖고 갈까 이것보다도 이 개별 부서들이 이 성과 지표를 어떻게 이 달성하는지 여기에만 초점을 두다 보니까 실제 이 지향해야 될 목표는 잘 달성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있는 지속가능 발전 지표에 대한 강조점이 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에 대한 합의 이것이 더 중요하고 그 속에서 지표가 나오고 지표값이 나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이 작년 7월에 이행이 그러니까 발효가 됐는데요. 이 지속가능 발전 기본 전략과 추진 계획을 지자체들이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과거의 방식은 오른쪽에 있는 담당 부서들이 해마다 하던 일 그 일을 그해 측정하는 성과 지표 여기만 봤던 것을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할 때 어떤 목표에 기여한다는 거냐 이것을 만들어 주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목표를 공동으로 합의할 거냐 이게 더 중요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속가능 발전 지표라는 것을 등대 지표로서 모든 부서가 함께 보면서 이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부서는 어떤 업무를 내년도에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자라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안이 나왔을 때 그 현안에 대해서 이거 어느 부서 거야 이게 아니라 어떤 목표랑 관련이 있어라고 하면 주무부서가 있겠지만 협력 부서들이 눈에 보이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목표로 연결이 되고 또 마을에서 연결이 되고 부서들이 연결이 되면은 그러니까 개별 부서들이 동네에 가서 마을에 가서 지역에 가서 사람들하고 자기 부서의 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얘기를 하게 되면 이를테면 작은 도서관에 자꾸 다녔던 분은 그 앞에 공터가 있으니까 텃밭을 만들자 이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고 웰니스 센터에 자주 가는 분은 옥상이 비어 있으니까 태양광 패널을 올립시다 이렇게 되면 다른 부서들이 연결되지 않겠느냐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SDG를 지역에서 이제 만들어낸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의 목표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많은 중장기 계획들을 분석하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각 이 계획들이 칸막이로는 있지만 해당 분야의 주요 이슈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목표나 전략 이런 것들을 취합하게 되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지표들을 취합하게 됐습니다. 그 속에서 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자료를 분석하고 기존의 자료들을 분석하고 어떻게 17개 목표 체계로 바꿔낼지를 작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많은 지자체들이 기본법이 없을 때에도 SDG를 수립하거나 아니면 지속가능 발전 기본 전략을 세우기도 했었는데 이제 법제화되면서 많은 지자체들이 달려들고 있다라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산으로 가버리거나 아니면 캐비넷 보고서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수립하는 것을 간결하게 가자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간결하게 가자라는 것은 목표별로 기존에는 전략을 막 서너 개씩 너댓 개씩 이렇게 넣다 보니까 지속가능 발전 지표도 한 80개, 100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주무부서만 열심히 일하고 캐비넷으로 들어가기 마련이니까 모든 구성원들이 눈에 띄게 알 수 있게 그렇게 가보자라는 것이 최근에 이 경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각 목표별로 세부 목표를 핵심적으로 한 2개씩만 뽑자.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지표도 이 전략별로 대표적인 것들을 하나씩 뽑자. 이렇게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의 이제 동향을 올해 초에 조사를 한 건데요. 78곳이 응답을 했는데 주무부서가 환경부서에서 기획부서로 많이 넘어간 거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추세이기는 한데요. 법에 기본 전략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서 지금 많은 지자체들이 준비하고 있기는 합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 체계를 보시면 이 목표하고 세부 목표, 이 개별 지속가능 발전 지표가 있는데 이 지자체에서 담당 부서들의 입장은 뭐냐면 이게 등대 지표라고는 하는데 틀림없이 나를 평가할 거다, 우리 부서를 평가할 거다 이런 이 선입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표가 등대 지표보다도 성과 지표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경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해서 사전 교육을 해서 이게 등대 지표고 많은 부서들이 중장기적으로 함께 노력을 해야 개선되는 지표입니다라고 설명을 해도 이것이 우리 부서한테 이 자료를 달라는 것 보니까 꼭 평가할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성과 지표랑 같게 변화시켜 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화성시 같은 경우는 이 개별 부서들이 어떤 사업을 올릴 때 그 사업이 경제적 지속 가능성에, 사회적 지속 가능성에, 환경적 지속 가능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작성하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이 역시도 지표를 강조하기보다도 이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체계라는 것이 기존의 이 칸막 행정을 넘어설 수 있는 거의 유력한 대안이다라는 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원시의 경우는 지표를 만들어 놓고 이 민관 협력 조직에서 지표를 모니터링하기도 했는데요. 그럼 이 기존의 지표들이 개별 부서의 업무하고 연결돼서 그 부서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해서 이 지표들이 개선됐을 거다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부평구는 2011년부터 이 지속가능 발전 행정체제로 바꿔왔는데요. 지금 죄송합니다. 5번째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부터 지금까지 이 체제를 계속 유지해 왔는데요. 그러니까 부평구 공무원들을 만나보시면 나는 어느 부서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는 몇 다시 몇 번 이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체제로 바뀌었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부터 기본 전략을 계속 세워왔는데 이 SDG가 이제 수립되면서 이 체제로 갈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4차 보고서를 낼 때 그때 SDG 체제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계속 보고서를 그냥 위원회 차원에서 그냥 내는 정도가 아니라 이 과제 팀하고 함께 어떤 지점에서 이게 달성이 됐을까 그렇지 않을까를 계속 측정을 해왔고요. 2011년부터 데이터가 있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지표가 한 번도 안 바뀐 게 아니라 한 2-3번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갖고 있는 지표에 대해서는 이 추세치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이 지표와 관련해서
어떤 과제들이 왜 잘 됐을 거다 아니다라는 것을 보고서에 담고 있는데요. 이 사례는 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안을 드릴 텐데요. 현재 제가 이 앞에서도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KSDG를 이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데는 통계청밖에 없다. 조금 더 쳐주면 환경부가 그 다음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환경부가 주무부처이다가 국무조정실로 넘어갔는데 국무조정실에게는 조정 역할을 요구하는데 그냥 취합만 하는 상태라서 아직 이 중앙정부가 큰 관심이 없으니까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요. 지금까지 이 지방 정부의 어떤 목표 체계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정부 업무 평가위원회를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체계로 바꾸면 그러면은 이 정부 업무 평가 역시도 상당히 체계적이 되고 또 각 부처들이 자체 평가 결과를 제출을 하지만 그것이 우리 KSDG의 어떤 목표에 기여한 건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은 훨씬 더 각 부처에서도 17개 목표에 대한 통합적인 시각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이 표준 조례안을 요구하는데요. 이게 지자체 장이 바뀌면 이 시스템을 늘 바꿔버리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꼭 중앙에서 아직 하라고 안 하는데 꼭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엎어버리거나 아니면은 움직이지 않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이 이 표준 조례안 그러니까 지금 기본법에 따라서 각 지자체가 기본 조례를 만들고는 있는데 이 편의적으로 이 취사 선택하는 그런 지자체들이 많기 때문에 이 표준 조례안이 필요하겠다. 그래야 이 KSDG의 달성에 기여하는 우리 지역의 그 원동력이 생기겠다라는 겁니다. 지속가능발전 지표와 관련해서는 이 유엔하고 국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통계청이 잘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는데 광역하고 기초 단위까지 어떻게 연결시킬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게 이제 이 부탁이고요. 그렇게 하자면은 지방 정부의 이 통계 역량 이것도 이제 그 지원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되겠지만 그게 이제 아주 어려운 상태인 건 알고 있고요. 다만 광역이나 기초 단위, 그러니까 지방 자치단체들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공통 지표들을 몇 개씩 발굴하면 그것 자체가 이 전국적으로 우리의 지속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많은 지자체에서 이 지속 가능 발전 지표를 만드는데 이를테면은 이 교육청과 관련된 거, 또 범죄자 수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거 이것이 교육청이나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면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텐데 그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데이터를 뽑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전부입니다. 모든 지자체가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다른 기관들하고 연결해야 얻을 수 있는 그런 지표들에 대해서는 협력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조언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수길 교수님 유익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저희 그 SDG 관련해서 저희 뭐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저희 통계 개발에서 하고 있는 주로 지표를 수집해서 제가 보고하고 있는 지표들은 UN SDG 지표들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국내에서 아무래도 여기 뭐 방청객이랑 그다음에 유튜브에 오프라인에서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SDG에 대해서 아까 우리 뭐 축사라든지 기조 발제했던 그 SDG는 UN SDG 이야기였고요. 저희가 보통 UN SDG KSDG, LSDG 이렇게 세 가지 셋의 SDG가 지표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들 사이에 유기적인 관계, 지배구조, 그러니까 가버넌스가 어떤 식으로 되고 어디서 관리를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분업과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 현재 크게 논의된 바는 없고 저희가 2022년도 7월달에 이미 오수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속 가능 발전 기본법이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근데 기본법 하에서
실제로 이러한 지표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누가 이제 주도적으로 이 지표를 관리하고 수집하고 보고하고 평가하고 완료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논의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지금 오수길 교수님께서는 지방단에서의 SDG는 지방에 있는 지속가능 발전위원회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전략이라는 것이 기획되고 그리고 그것이 평가되고 완료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더 발전되면 제가 SDG 지표 체계가 조금 더 완성된 형태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일단 발표해 주신 오수길 교수님께 다시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발표는 UN 글로벌 컴팩트 한국협회 이영경 실장님께서 이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 주제는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달성과 기업 동향 및 과제입니다. 이영경 실장님 준비되셨으면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글로벌 컴팩 이인경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컴팩을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22,000개의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 그 세계 최대 이니셔티브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한국 네트워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들 뭐 ESG가 워낙 유행이자 광풍이라서 ESG라는 키워드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테고, 저희도 UN 글로벌 컴팩트에서 ESG라는 키워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SDG와 ESG의 관계, 그리고 저는 거의 매일 기업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이제 저희 같은 이제 UN 글로벌 컴팩트 같은 글로벌 스탠다드, ESG를 이런 원칙을 확산하기 위한 스탠다드를 가지고 ESG 경영을 잘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SDG와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코퍼레이트 시티즌십을 로서의 어떤 기업들이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사실 선순환이 일어나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이제 ESG 이슈가 3, 4년 전부터 거의 기업을 장악해 버렸기 때문에 SDG 이슈가 좀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워서 저는 기업들을 만날 때마다 SDG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도 또 기업들을 만나시거나 협업을 하시면 좀 SDG에 대해서 더 많이 강조하시고, 우리가 ESG를 하는 이유, 그 목적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상기를 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차원에서 사실 많은 경제단체나 또 기업인들이 모여서 우리가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하고 우리 비즈니스에 그걸 온라인했을 때에는 사실은 엄청난 경제 효과, 또 일자리 창출 효과, 이런 것들을 분석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2015년 SDG 채택 이후 전후하면서.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SDG 달성을 기여하면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을 때 향후 앞으로 그 비즈니스 새로운 시장 기회들이 어떤 섹터에서 열릴 것인가에 대한 분석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른쪽에 보시면 큰 사실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많이 모여서 그 소비재 기업, 식품, 농업, 그리고 도시, 모빌리티 쪽, 그리고 에너지, 원자재, 건강, 웰빙 쪽에 새로운 60개 이상의 시장 기회가 생길 것이고, 여기 보시는 이제 하나하나의 그런 그 섹터의 항목들이 지금 굉장히 프로미싱한 그런 섹터의 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들이 우리가 SDG에 주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 저희 그 글로벌 컴팩트와 GRI 같은 기구들에서 분석에 따르면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가 기업들이 정책과의 발전 속도를 유지하면서도 다음 우리 기업의 먹거리는 무엇이냐, 미래의 비즈니스 기회는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파악해 나가면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저희가 이제 기업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이제 이니셔티브다 보니까 이제 SDG를 얼마나 달성하고 있는지 저희도 정기적으로 기업 서베이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래도 했던 것이 이제 2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뭐 앞에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이제 아무래도 기업들은 사실 이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 자체, 그리고 그것이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이바지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안에서 사실 지금 서플라이 체인의 공급망 전체까지 사실은 지속 가능한 관점을 도입하는 것들, 아마 이제 뭐 저희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서 뭐 재생에너지 전환, 이 과정에서 스콥 3까지 뭐 그 데이터를 뽑아내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지금 규제화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후변화 대응 이슈라든지 또 건강 웰빙, 그리고 사실 서스테너블한 어떤 제품 서비스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이제 아까 젠더 갭을 김 교수님이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젠더 갭 이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뭐 제가 기회가 있으면 좀 말씀을 드리고 그 앞쪽에서 이제 기조하실 때 이제 파이낸싱 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민간 섹터에서 돈이 흘러가야지 SDG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 다 이해를 있으시고 하실 텐데 UN 글로벌 컴팩에서 이제 ESG를 만들 때 사실은 처음에 의도했던 바가 결국은 기업으로 하여금 사회적 책임을 하게 하고 이런 원칙들을 계속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금융과 투자가 움직여야 되고 그런 흐름들이 계속 선순환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게 됐는데요. 많은 이제 민간 섹터에서 이제 큰 투자자들 또 평가사들이 지금 이제 이런 글로벌 컴팩 같은 어떤 그 프린시플 베이스드 그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에 대한 분석과 사실은 데이터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 흐름이 되었냐면 이제 뭐 ESG 흐름은 이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저희가 ESG를 만들게 된 계기 그리고 그것들 통해서 사실 2006년에 이제 이 그 사회 책임 투자라는 개념을 만들었는데요. 그때는 아주 소수의 투자자들이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거의 이제 전 세계 모든 연기금, 저희 국민연금 뭐부터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메인스트림으로 책임 투자 관점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ESG 투자가 굉장히 주요한 이제 투자 전략으로 가고 있고 그 개념에서 사실은 오늘 저희가 그 통계청에 여러 지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ESG 이슈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투자자들이 데이터를 하고 고객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데이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정보 공개가 핵심이기 때문에 지금 지난 10년간 ESG 관련된 거의 법제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그런 규제 흐름에 모든 공시법이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뭐 ESG를 통해서 기업들이 재무 성과를 내는지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규제나 공시에 대한 그러니까 정보 공개에 대한 제도화 흐름 그리고 많은 이제 그 스테이크 홀더들이 이제 기업들을 어떻게 보느냐 뭐 투자자도 있지만 이제 고객이라든지 소비자들 관점에서 또 그 직원들 리텐션 할 때 또 그런 관점 이런 것들이 ESG의 중요성을 계속 높여주고 있고요. 투자 흐름도 이게 지금 유엔도 지금 어떤 방식으로 많이 가냐 하면 넷제로와 관련된 특히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얼라이언스를 많이 구축합니다. 그 투자자라든지 뱅커라든지 뭐 이런 그 섹터별로 연합을 해서 그 CO2 배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인게이지하거나 프레셔를 굉장히 많이 주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은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비즈니스를 할 수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 역시도 사실 21년부터 지금 ESG 금융 우리가 ESG 투자나 금융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범위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계속 논의를 해야겠지만 규모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이제 UN 저희 글로벌 컴팩 본부에서 많은 이제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저희 그 UN 사무총장이 저희 이사회 보드 의장이기 때문에 이제 또 이런 그 메시지도 굉장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 SDG를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주체들, 당연히 정부와 또 NGO들 역할들이 또 중요하지만 이제 지금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기업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지속가능한 목표 달성 또 지속가능한 어떤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사실 네거티브한 임팩트를 가장 많이 끼치는 주체도 기업이고 혁신과 솔루션 그리고 자원과 기술을 가진 기업 그 주체도 사실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들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많이 주문되는 거고 그것이 이제 규제와 흐름으로 많이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 CEO들이 실제로 비즈니스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굉장히 다양한 차원의 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지금 여러 가지 그 제가 말씀드린 공시 데이터라든지 공급망 차원에서 밸류체인 전반 우리 회사만 잘하는 게 아니라 협력사 파트너 모든 그 기업 생태계 안에서 지속 가능성과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부분에 대한 그걸 가속화하고 계속 그 통합 비즈니스의 통합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지금 장표를 너무 많이 가져왔네요. 시간이 많지 않은 상태인데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안에서도 지금 앞쪽에 이 공시 관련된 규제라든지 이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SDG 달성에 기여하는 민간 섹터의 역할을 분석하실 때에 이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주요하게 아마 작용하게 될 것이고요. 지금 올해만 해도 지금 기업 공시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원칙들 또 제도들이 정말 많이 거의 매월 지금 등장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나 EU 중심으로 강력한 법들이 들어오고 있고 저희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25년부터 시작해서 2030년에는 모든 상장사들이 ESG 데이터를 의무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위 발표를 통해서. 그래서 한국 기업들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또 기로에 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뭐 법이 거의 정말 많이 생겨나고 있고 저희가 이걸 지금 기업들이 따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공급망 실사라고 이제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인권이나 환경 이슈 관련돼서 실사 법제화가 시작됐다거나 이제 독일을 중심으로 이런 흐름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기업들의 이제 지속 가능성 이슈에 대한 보고 관련된 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규제화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기업들이 그러면 지속 가능성 데이터 관련해서 뭘 보고하느냐? 이거를 보시고 그것과 SDG의 연계성을 또 저희가 계속 살펴봐야 될 텐데요. 거기서 SDG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사실은 이슈들이 또 거의 중첩되고 많이 나옵니다. 기후변화 대응이라든지 인권, 부패, 뭐 젠더 이슈 이런 것들을 사실 기업으로 하여금 다 리포팅하게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보고되지 않거나 또 어떤 목표 수립을 통해서 기업들이 2030년, 2050년까지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플랜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 글로벌 컴팩도 지금 22,000개 기업 및 기관들이 참여한다 말씀드렸는데 올해 22년 만에 유일한 저희 글로벌 컴팩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맨데이시 지속가능 보고서를 내는 겁니다. 근데 이걸 다 디지털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똑같은 퀘스천너리 지표에 모든 기업들이 자기네 이행 성과, 지속 가능성 이행 성과 데이터를 보고하게 돼 있고요. 리포팅하게 돼 있고 그렇게 된다는 말은 사실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 우리 기업의 수준을 글로벌에서 어떤 정도인지 사실 파악할 수 있게 해주고 상당 부분의 사실 데이터의 그 이슈가 많이 이제 생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UNGC뿐만 아니라 지금 큰 글로벌 기업 혹은 우리나라 대기업들 같은 경우도 사실 ESG 데이터를 상시적으로 관리를 해야지만 리스크 관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다 디지털화하는 작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주목하고 있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텍소노미 뭐 아리백 이런 얘기들을 이제 지난해 또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런 이유의 흐름 자체가 사실은 결국 지속 가능한 금융을 끌어당겨 오려면 친환경적인 비즈니스가 뭐고 친사회적인 비즈니스가 뭔지에 대한 분류 체계를 사실 제공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투자자나 금융 쪽에서 기업의 이런 활동들은 친환경적이고 사회 친화적이다. 이런 쪽에 투자해라. 이런 어떤 분류 체계를 주는 작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에서도 여러 가지 뭐 소셜 본드, 그린 본드, 블루 본드 굉장히 많은 ESG 펀드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런 흐름들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 안에서 이제 넷제로라든지 앞서 이제 KSDG에서 말한 여러 가지 CO2 배출 현황이나 뭐 이런 이슈들이 다 기업들에게 정말 절대적이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국가들의 넷제로 선언 못지않게 기업들 역시 넷제로를 지금 다 선언하고 있고요. 관심 있는 기업들 찾아보시면 2030년까지 얼마, 2050년까지 얼마 이런 식으로 우리가 CO2 배출을 줄이겠다 다 목표 수립을 통해서 지금 리포팅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게 더 나가서 재무 성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시나리오를 공개해라. 플랜을 공개해라.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고 그거를 이사회와 경영진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업으로서는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SDG 데이터 부분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용이 될 텐데 정부나 투자자나 또 시민사회 또 소비자 학계 굉장히 유용하게 저희가 SDG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고 또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더 많이 제공되면 사실 기업들이 그거에 이제 프레셔를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글로벌에서도 이제 이런 그 기관 투자자들에게 어떤 SDG 기업들의 SDG 임팩트를 분석해서 레이팅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기구들도 지금 생겨나고 있고요.
특히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SDG를 통합해서 많이 이렇게 보고서 안에 넣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SDG 꼴을 그냥 온라인하는 수준의 지속가능 보고서 같은 것들을 보시면 그런 정도의 지금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2015년에 SDG를 소개할 때 이미 사실은 비즈니스 인디케이터하고 그 UN 차원에서 연계를 사실 많이 했었고 이 인디케이터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기여하는 기업들의 역할이라든지 또 데이터 같은 것들을 많이 좀 살펴볼 수 있을 거고 저희도 이제 투자자들이 이런 SDG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가이던스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기업과 정부 쪽에 제언하는 부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사실 SDG에 기여하는 기업들이 역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지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제 ESG 지표와 SDG 지표 간의 연계성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거기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기업들의 임팩트를 분석할 수 있을지 그 공시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가져갈 필요가 있고요. 그게 이제 또 통계청에 또 그런 부분들의 역할들을 해주시면 굉장히 엄청난 유용한 또 이제 데이터가 나오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아까 EU처럼 사실 텍소노미 같은 것들이 분류 체계 지금 한국에서도 뭐 환경부에서 K 텍소노미 같은 작업들을 했지만 또 앞으로도 계속 나올 예정이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금융과 또 정부의 정책과 기업들의 SDG 이행이나 공시 이런 것들과 다 그 일관성 있게 연결이 되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데이터들이 실제로 기업들의 SDG에 기여하고 있는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분석 자료로 나온다면 사실 기업들의 어떤 SDG 기여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영혁 실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희 그 SDG를 발표를 하면서 갑자기 ESG 지표가 나와서 조금 혹시 뭐 청중들께서 혼동이 생겼을 수도 있는데 예전에 저는 좀 저는 올드 스쿨이지만 저희 대학 때는 뭐 CSR이라고 해서 뭐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라든지 CSV, Creating 무슨 밸류죠? Creating Social Shared Value라 CSV라고 했던 것들이 많습니다. 당시에 뭐 제가 기억을 좀 되살려 보면은 저는 이제 그쪽 전공은 아니고 경제학 전공을 한 사람으로서 당시에 CSR이라는 것 자체는 그냥 기업이 돈을 벌면 그 돈을 얼마나 사회에 환류를 할 것이냐, 돈을 벌어서 얼마만큼 사회에 환원을 하느냐에 대한 이슈였다가 그다음에 CSV에서는 기업에 이제 그 돈을 환류하는 것 자체가 돈을 버는 걸 반사회적인 여러 가지 기업 행동을 해서 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경영 모델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하는 CSV로 발전을 했는데 최근에는 제가 ESG 정도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 측면에서의 SDG가 ESG가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SDG라는 것이 뭐 정부 차원, 시민사회 차원 또는 뭐 개인 차원 또는 기업 차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업 차원에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SDG라는 그런 커다란 개념 안에 기업 차원에서 SDG를 그냥 ESG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크게 지금 SDG 제가 발표하고 있는 SDG 데이터 혁신 포럼에서 SDG와 ESG 개념이 어느 정도 조금은 같이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첫 번째 세션의 마지막 발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발표가 끝난 후 자유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현장 및 유튜브 시청 중이신 참석자들 분께서는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부분을 정리해서 마지막 발표하는 시간에 저한테 유튜브 특히 이제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저 댓글창에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자유 토론 시간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1의 마지막 발표인 만큼 이제 큰 무대로 큰 박수로 서울대학교 지속가능발전연구소의 정혜진 연구교수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혜진 교수님은 대학의 SDG 이행 사례와 지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교수님 준비되셨으면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학 부분의 SDG 이행 사례와 지향점에 대해서 발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서울대학교 온실가스 에너지 종합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정혜진이고 서울대학교 ESG 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같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부분에서 SDG 관련된 활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대학의 어떤 대학 운영 혹은 대학 존립의 궁극적인 목적을 생각을 하면 실은 SDGs와 매칭을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UN 글로벌 컴팩의 발표를 보고 좀 부러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실은 대학이 SDG를 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혹은 규제로 인해서 굳이 이걸 뭐 이렇게 성과를 측정하고 달성 여부를 평가해야 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지금 발생되어지는 SDG 관련된 활동들은 대부분은 대학이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몇 개 대학의 케이스를 제가 이제 검색 엔진을 찾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뭐 제가 자신하건대 오늘 오신 분들 학교가 지금 학교 마크가 이게 없어도요 분명히 다 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그게 퍼블리시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여기 보이는 거는 그러니까 TH에서 평가하고 있는 임팩트 랭킹에서 참여하는 대학들이 스스로 밝히고 있는 자기 대학들의 SDGs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이제 몇 개 대학들 케이스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아마 대부분의 대학, 뭐 고려대학도 워낙 잘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아마 이미 다 하고 계실 것입니다. 다만 그 내용들이 이제 퍼블리시되거나 아니면 컴프레hen시브하게 저희들이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하는 수준까지는 아직 안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기사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문헌들을 좀 정리를 해서 그래도 지금 현재 제가 억세스가 가능한 데이터를 가지고 봤을 때 대학들이 대개는 13, 11, 17번에서 가장 활발하게 참여를 한다. 이 부분이 이제 대개 보면은 뭐 빈곤 퇴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건강과 웰빙의 부분들, 그리고 불평등 감소의 부분들, 그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그리고 글로벌 파트너십 이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대개 이제 대학이 가지고 있는 뭐 기본적인 대학의 어떤 기능과 활동과 매우 관계가 있을 거라고 여겨지고요. 4번, 7번, 12번 부분들, 이 부분들도 이제 근래에 활동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당연히 뭐 양질의 교육 보장 이런 부분들은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포더블한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는 기후 변화 관련된 부분들도 최근에 노력은 하고 있지만 기후 변화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인프라 관련된 부분들이라서 지금 이제 13, 14, 15번 부분들을 보면은 조금 미진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12번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되게 폐기물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학내에서 실은 이제 뭐 제로 웨이스트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데이터 개발을 하다 보니까 좀 12번도 상당히 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개 이 정도가 우리나라 대학의 현재 활동의 경향을 정리해 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문헌으로 나와 있는 자료는 없고요. 제가 오늘 발표를 위해서 처음으로 한번 뭐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정확하게 계량화된 건 아니죠. 그래서 실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들이 어떤 활동을 어떤 인텐시티로 하는지는 조금 더 면밀한 뭐 자료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 부분에 있어서 대학들이 이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마 이제 학교 다닐 때 저런 일이 있었지 뭐 그런 느낌도 아마 들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서울대학교가 오늘 여기에 초대된 가장 큰 이유는 SDGs를 기반으로 한 국제 표준, GRI라는 국제 표준을 따라서 지속 가능성 보고서 그리고 이번에 ESG 보고서까지를 계속해서 발간하고 있는 유일한 대학이라 초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SDGs 기반을 해서 GRI의 검증 기준을 따라서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는 게 기업 부분에 공공기관에서는 되게 이제 일반적인 일이고요. 다만 이제 그게 대학 부분까지 이렇게 흡수되어서 자발적인 활동으로 하기는 조금 어려운 여러 가지 대학들의 여건들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한 서울대학교의 어떤 역할들, 그 책무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해왔고 그런 것들을 이제 자발적으로 이행을 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유니버시티에서 보면은 뭐 GRI의 DB에 등록된 보고서가 뭐 143개 대학에 417개 정도가 등록이 돼 있고요. 서울대학도 당연히 이 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 많이 생각하시는 분이 복지와 건강 부분이죠. 예, 뭐 대개는 이제 빈곤층 감소하고 사회 안전 강화를 저소득 학생 등 대한 등록금 지원들, 그리고 천원의 아침 식사 같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빈곤 종식이라든지 기아 종식에 관한 부분들과 관련이 있는 활동들입니다. 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오리지널한 에듀케이션도 있지만은 지역사회 민들과 같이 하는 오픈 클래스들에 대한 최근에 니즈도 높아지고 퀄리티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활동들을 주로 다루고 있고, 인권과 성평등 관련해서는 이제 대개 성평등 관련해서는 대개 이제 저희들이 이제 평가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전인 교원 중에서 여성이 주요 보직에 어느 정도 참여를 하고 있고 의사결정 기구 안에서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나를 이제 계량화하는 내용들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센터들 통해서 근래 이제 대학의 구성원들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거든요. 다양해지는 어떤 대학 구성원들의 인권을 어떤 방식으로 보호를 할 건지,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우리 학교에는 다양성위원회까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소수자들에 대한 어떤 보호들을, 인권에 대한 보호들을 기회균등의 원칙이 준수되는 것들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기후 변화도 워낙 이제 중요하게 다루어진 부분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에너지 소비량의 어떤 증가라든지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된 활동들이 대규모 재정 기반 사업들이라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들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종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원 폐기물 생태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실은 이제 생태계 관련해서는 실은 이제 뭐 육상 생태계나 해양 생태계 부분에 있어서 대학의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구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자원 폐기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대학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이 환경 보고서 발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노동과 산학연에 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요, 잘 아시는 것 디센트잡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뭐 혁신에 관한 부분들, 인프라에 관한 부분들이 주로 해당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대학의 어떤 재정적 여건들에 대한 향상 부분들을 주요한 보고 대상을 삼고 있습니다. 문화교통주거 부분이라고 저희가 이제 포괄 하고 있는 내용들은 서스테이너블 커뮤니티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대학이 아무래도 이제 지역사회랑 같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역할을 하는 여러 가지 사회 공여 활동들에 관한 부분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회 공과 대외 협력 부분들은 이제 또 대학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 정부를 위해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 기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어떤 글로벌 협력에 대한 부분들이 또 대학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이런 일들이 아마 다만 통계로 집계가 안 될 뿐이지 개별적인 연구실 교수님들 차원에서 상당히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대개 이제 대학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 관련해서 주로 하는 일들이다라고 여겨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대학은 여기에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ESG라는 띠임을 들고 새로운 어떤 리포팅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제 UN 글로벌 컴팩트에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실은 이제 ESG라고 하는 부분들이 또 뭐 시대적 화두로 등장을 하면서 한 2, 3년 전부터 대학들도 뭐 ESG 위원회들을 만들고 뭐 각종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대학의 ESG는 지금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ESG를 가지고 말씀드리기 좀 뭐 죄송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ESG 본연의 활동이라기보다는 ESG 관련된 뭐 최고 경영자 과정을 열어가지고 대학의 여러 가지 재정 사업들을 하는 것들도 상당히 크고요. ESG 관련된 사회적 수요가 많다 보니까 관련 전공에 대한 니즈들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 부분에 대응을 하면서 ESG 관련된 것들을 어떤 대학의 활동 성과에 올리는데 되게 접속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ESG 보고서 발간을 좀 해보자라고 이제 의결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ESG 위원회 설립도 뭐 직접적인 이유입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이제 리딩 유니버시티, 글로벌리 이렇게 되게 글로벌 유니버시티로서 어떤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하자.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가장 많은 정부 지원을 받고 있고 그 정부 지원을 근거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우리 일들을 찾아보자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어드밴스드 ESG라는 팀을 가지고 새로운 리포팅 프레임워크를 작성을 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기본은 SDG죠. SDG를 통해서 아까 이제 지속 가능성 보고서 보여줬던
큰 8가지 부분을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그 8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 보고서의 중분류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이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학에서 이 SDG의 주요 부분에 대학이 좀 어댑트해야 될 어떤 중요한 목표들이 뭔가 이 목표들을 이제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되게 이제 리포팅 시스템에서는 크게 이제 토픽 그리고 이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토픽 이슈의 하단에 있는 게 이제 인덱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하게 대학들이 이 UN SDGs의 어떤 목표와 ESG 이슈 그 토픽에 대해서 중요한 목표가 뭐고 그 목표를 측정을 할 수 있는 지표들은 뭐냐. 근데 이제 현재 나와 있는 지표들이 대부분 기업의 활동과 상당히 밀접하게 이 인덱스들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산업부에서 나온 거, GRI에서 갖고 있는 거, QS에서 뭐 갖고 있는 거, TH에서 갖고 있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리고 우리 학교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운영 성과 지표까지 평가를 해서 토픽 그리고 이슈 지표의 3단 구성 체계를 구성을 하면서 ESG 리포팅 프레임워크를 작성을 하게 되고 실은 이 작성 체계 안에서 또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머티리얼리티라고 하는 중대성 평가 부분입니다. 대학 구성원들이 실제로 ESG 이슈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나 내부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설문들을 통해서 우리 대학의 구성원들 그리고 외부 구성원들은 어떤 것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판단을 했고요. 이 판단을 통해서 70여 개의 지표들 중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지표들을 선정을 하고 이 지표들에 대해서는 우리 대학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가고 성취를 해갈 건지에 대한 어떤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중치까지 반영을 해서 가장 우선해야 될 지표를 이제 찾아보는 건데요. 이를테면 1번이 이겁니다. 학생들을 위한 저렴한 식사 보조 프로그램. 이게 1등이 나왔어요. 예. SDG가 무척 퍼블릭한 거잖아요. 공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구성원들한테 물어보면 어쨌든 내 복지가 나의 복지가 여전히 중요하다라는 생각들 이런 갭들을 또 대학들이 또 어떻게 창의적으로 해결을 해나갈까 이게 또 이슈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제 건강과 복지 프로그램이 두 번째로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 SDGs가 다분히 글로벌한 아젠다지만 이게 또 대학 어떤 커뮤니티 안에 들어오면 상당히 또 커뮤니티 중심의 아젠다로 이제 조금 더 변할 수 있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픽이 있고 이슈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지표 구성 체계를 만들었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일반 보고 지표가 있고 서울대학이 특별히 관리해야 될 지표로 이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실행 체계로 구분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코어 밸류가 있는 거고요. 그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이슈가 뭐 48개 정도. 근데 얘는 이제 SDGs 목표에 상당히 기반을 한 이슈가 설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핵심 추진 사업들을 결정을 하게 되고 중요한 관리 지표들을 만들게 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부분 SDGs 이행 가치에서는 현재 우리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 측면을 봤을 때 몇 가지 조금 담고 싶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온실가스 종합관리센터는 그 데이터를 정보화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에너지, 온실가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가시화해서 구성원들의 참여를 이끌 거냐, 그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고 지지를 받을 것이냐 그런 목표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선 유일하게 온실가스 종합관리센터를 우리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서스테이너빌리티 리포트라든지 ESG 리포트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대학들은 그 자체적으로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대학들이 거의 없습니다. 메이저 대학들 하더라도. 그래서 대부분 이런 리포팅 작업들이 외주를 주는 거죠.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만든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역량들이 좀 내재화되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관리 및 정보 상생 체계, 오늘 데이터 기반 얘기를 많이 하셔서 그런데요.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 데이터 수집된 데이터에서 새로운 정보를 이렇게 창출을 해내고 그 정보를 가치화하는 이 프로세스를 실은 대학 내에서 이 체계화 시켜놓지 않으면 실은 이런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상당히 어려운 여건인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스케일별 정보도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어플리케이션 결과물인 인포그래픽스 제작 등을 통해서 대학 구성원들과 관련 내용들을 공유하고
관련 활동들에 참여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ISCN이라고 하는 서스테이너빌티 캠퍼스 네트워크입니다. 지금 보시면 대한민국에 참여하는 대학이 없죠. 얼마 전에 있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대학에서는 어쨌든 이 서스테이너빌티 관련해 가지고 야 우리 대학이 이걸 꼭 해야 돼 하는 이유가 없는 거고요. 대부분 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참여를 하는 현황인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들은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대학들에서 이런 관련된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는 실은 이것이 대학에 어떤 유익을 줄 것인가를 정확하게 데피니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SDSN이라고 하는 이제 기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첫 번째는 대학의 어떤 영향력들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관련된 교육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대학이 할 수 있는 유익이다는 거고요. 그 내외부적인 파트너십을 훨씬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대학의 펀딩 스트림에 결과적으로 도움이 된다라는 것들이고, 우리 대학이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얘를 기반으로 해서 소요되어지는 대학의 재정을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낮게 하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당연하지만 뭐 세계적인 대학으로서 해야 될 사회적 책임을 그대로 잘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을 구성원과 함께 공유하고 함께하는 이런 것들이 실은 이제 대학이 왜 이것들을 해야 되는 구체적인 이유들이죠. 이런 것들을 담아내지 않으면 실은 대학들이 SDGs라든지 ESG 같은 활동들을 내재적인 역량을 가지고 하기가 참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연구, 교육, 뭐 그리고 운영, 그리고 이제 외부 리더십 이런 것들을 대학이 잘 운영을 해야 될 거고요. 이런 관련해 가지고 해야 될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한 스텝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만 대학의 역량으로서 해 나가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대학 내부의 문제인지 외부적인 요인인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가치 기반의 새로운 정보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에너지 소비 관련해서도 뭐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에너지 인텐시티를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원단위가 뭐냐라는 걸 봤을 때 연구비 대비해서, 논문 실적 대비해서, 특허 및 출원 등록, 그러니까 결국 연구와 교육 활동에 기반을 한 에너지 소비 강도도 정말 늘어났느냐, 줄어들고 있거든요. 다시 얘기하면은 실은 대학이 ESG든 SDGs든 자기네들이 정말 가치를 두고 해야 될 어떤 대학 고유 활동에 기반을 해서 새로운 평가 지표들을 개발을 해내고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한다면 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대학의 SDG, 대학의 ESG로 이제 자리매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섹션의 마지막 엔딩 그 샷을 받게 돼서요. 이 슬라이드를 추가를 한 장을 했습니다. 시간이 좀 빡빡하긴 합니다만은 실은 이제 맨케어 얼슨이라고요. 중요한 환경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그 집단 행동 후 딜레마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알고 아시겠지만 환경이라고 하는 어떤 공유제들이 결국은 뭐 합리적인 소비라는 사람들은 아무도 환경을 위해 투자를 하지 않을 거고, 그러다 보면 뭐 아무것도 안 되는 뭐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유제 비극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난해 IPCC 6차 보고서에서 이제 지금 현재 지구의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1.1도가 올랐고 2030년 40년이면 1차 임계점이 1.5도씨에 이를 거라고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앞으로 10년이 이제 수천 년, 지구의 수천 년을 좌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아래쪽에 크게 써놓은 것처럼 이제 지평의 비극이라는 게 있죠. 정치권 혹은 뭐 제도권에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단기적인 시각의 한계, 이걸 지평선의 한계, 지평선의 비극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결국은 이런 어떤 의사결정권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들의 어떤 피해자는 그 지금 현재 투표권도 없는 미래 세대인 어린이나 청소년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또 유튜브를 듣는 많은 청소년들이 환경 문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정치나 정부에 대해서 환경에 대한 어떤 입장과 방식들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이 조금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대학의 SDG와 그 이행 사례 지향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첫 번째 세션의 마지막 발표를 진행해 주신 정혜진 교수님 감사드립니다.